저는 그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 책과 네 부모의 얼굴이 보고 싶다 이 책이 좀 대비되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그 우리 이노나 시인께서 이 끝까지 발췌본을 읽지 않아서 예. 근데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의 이 저자의 그 대응 방식이 좀 달랐죠. 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의 저자인 수 클리볼드는 이 책을 쓴 목적이 가해자인 자신의 아들 딜런이 무엇 때문에 그냥 뭐 우울하고 슬프고 무슨 다른 마음의 병이 뇌의 병이 있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변명으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아챌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18페이지, 발췌문에 보면 18페이지에 추천의 말 중에서 제가 요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저명하신 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추천의 말들을 약간 짜집기 해서 제가 요약을 한 거거든요. 예,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해자의 면책이 아니라 뇌 건강의 문제와 그 문제를 조기에 개입해서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것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우울증, 그리고 그것이 수반하는 자살 충동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자신들 마음속에 꼭꼭 감춰두곤 하는 그 거대한 분노에 조금 더 빨리 반응하자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분명히 가해자의 부모라는 입장은 같지만 이 책의 발간 목적은 명백히 조금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놀란 부분은 저 같으면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분명히 그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기 성추행범 발발이 그분 나온다 그래서 그 동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럴 좀 그 가족들이 그 가해자의 부모들이나 가족들 역시 같은 범죄자 취급을 당해서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듯이 이 저자 역시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저자는 그 커뮤니티에 속해서 꿋꿋하게 살아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이제 언니의 도움으로 다른 곳에 가 있기는 했지만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 지역 내에서 물론 자기 아들인 딜런의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의 부모 다 이웃인데 그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분들은 물론 비난을 하고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될 때까지 몰랐냐라고 비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회 내에서 그 자살이나 자살 성향을 가진 우울증,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시면 오늘 저희는 이렇게 조금 평일 낮이고 해서 좀 연령대가 높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양하신 연령대의 선생님들과 오셔가지고 저희는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처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게 됐는지. 네. 일단 저는 수업에서 이제 문학에 관련한 수업을
일단 저는 문학에 관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 행사를 추천해 주셔서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서 이렇게 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 되게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저의 생각을 조금만 나누자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처음에 읽으신 그 책의 어머니가 굉장히 가해자의 어머니이지만 후반에 가서는 좀 뭔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뭔가 이런 커뮤니티에서 공격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뭔가 가해자가 생기고 나서 또 다른 가해자가 나타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되게 안타까웠는데 사실 자식이라는 것이 물론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니까 분리할 수는 없지만 사실 자식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개체이고 자신의 어떤 자율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에 대해 100%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민님과 배우님께서는 이런 부모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 얼만큼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저희가 제3자로서 가해자의 부모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의 잘못은 부모의 100%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나큰 피해를 낳은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뭐 이렇게 재산적으로 뭐 손해를 배상을 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그 피해자들을 향한 용서를 구하는 데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 부모에게 가하는 비난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 피해자 부모들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용서를 해줄 때까지 해야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럼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비난이나 새로운 가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 생각은. 사실은 저도 이문화 대표님이랑 생각이 똑같은데 케빈에 대하여라는 관하여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서 보면 소시오패스 가해자 아들의 엄마의 얘기인데 그 소시오패스는 과연 만들어지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두 가지 다 어떤 해답도 그 부모의 책임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낳아서 원래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였다.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낳은 책임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길려져 왔다. 그럼 역시 엄마의 책임이 있는 건데 두 가지 다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지금 질문해 주신 분처럼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가해자 부모 역시. 그게 좀 가슴이 아파요. 저는 사실은.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도 그 발발이 사건도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100에 30짜리 집을 구했더라고요. 그 부모가. 100에 30짜리 집을 구했는데 이제 그 집에서 못 살게 이제 시민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쫓아내고 근데 그 부모들은 이제 7, 80대일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좀 그래서 좀 많이 어렵구나.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그거를 어떻게 대표님 말씀에 모두 다 100% 인정하지만 그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부분만 바라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가해자 행동에는 분명히 나쁜 부모가 있을 거다라는 식의 해석, 반드시 정답을 찾고 말겠어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심리에 있는데
그 외적인 다른 바라봐야 할 것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이게 저희 둘의 이게 질문하고 저희가 대답하는 형식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혜가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면 네.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같이 의견을 생각을 나눠주시면 네. 더 많은 지혜가 나올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겪었을 때 어떻게 적어도 생각하고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할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뜻깊게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제 덧붙이면은 네 부모가 가해자 부모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아들이 이렇게 총격 사건을 일으키고 그 이제 사실을 알게 된 이 지은이 클리볼드가 멍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멍한 상태에서 이대로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머리를 하러 가요. 머리를 하러 가는데 이게 이제 언론의 비난을 엄청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미장원에를 가서 머리를 하냐. 근데 이제 문학이 또 이제 가지는 역할이 상대방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난을 그렇게 하기 쉽지만 사실은 멍한 상태에서 계속 집에만 있는 건 또 아닌 거고, 그러면 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미장원에 가서 잠깐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건데, 이게 또 이제 당시에 엄청나게 큰 비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남을 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배우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구절도 좀 생각이 나요. 저는 그 장면에 있어서요,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이정원을 갔었는데 스쿨리볼드가 아마 그 뇌절이라고 하죠, 요즘. 뇌가 그냥 멈춘 것 같았어요. 그냥 그런 큰 충격의 파도를 한꺼번에 그냥 몸으로 확 받고 나서는 그냥 뇌가 딱 멈춘 상태에서 미리 정해져 있는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스쿨리볼드 본인의 문제인 거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자기 자식은 13명이나 죽이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비난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미장원을 간 건 살아남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혹시 또 의견을 나누고 싶으시거나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예. 네. 네, 오늘 달아주신데요.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두 가지 작품 둘 다 해서 이게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가해자가 사망해버린 경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부모와 가해자들이 전부 다 이제 자신들의 이득을 가장 취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이 어떤 감정의 골을 합리적으로 메우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작품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 두 번째 작품의 부모들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맞았을까라는 상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가해자 부모라면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여기 이제 저희 저희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이가 그 부분에 이제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배우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벌써 세 번째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간략하게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현실 직시부터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아이가
가해자구나라는 인정부터 시작하는 게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노나 시인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한테 끝없는 사과 그리고 끝없는 상처 준 거에 대한 인정 그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행동이 왜냐하면 아이의 자기 가해자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에 나오는 그 왕따를 시킨 아이가 내 아이 중에 내 아이가 있다면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어쩔 수 없는 선택.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학폭위 있잖아요. 학폭위가. 그럼 거기 걸리면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무릎을 꿇고 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런 거고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아이가 반성을 하건 말건 내가 그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건 말건 아무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선택. 내 아이가 대학을 가려면 학폭은 없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찧어가면서라도 빌어야 돼.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냥 단면적으로 만약에 막상 내가 그 사건이 딱 맞닥뜨리면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단계를 두고 생각을 하자면 끝없는 내 아이 잘못을 인정 이런 이성적인 부모의 행동을 보여주겠죠.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손 들어주세요. 네, 저는 부모님들의 대처 대응보다 학생들이 관련된 잘못을 자신들이 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인식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 관련된 법률 처벌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학교 전체 교육 전체에서 관련된 예방 교육 활동을 하면 그 범죄율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앞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1학년,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아무래도 나와서 키우다 보니까 어떤 이런 사건을 마주했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조금 아이가 없을 때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확실히 있는데 요즘에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가장 느끼는 점이 아주 사소한 아이들끼리의 다툼이나 부딪힘도 그걸로 부모들끼리 싸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나이까지는 잘못을 한 거고 어느 나이까지는 미성숙한 거고 어느 죄까지는 용서가 되고 어느 죄는 용서가 안 되는지에 대한 저희가 기준이 너무 없어요. 다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여기 등장하는 가해자들 역시 어떻게 보면 사회 혹은 자기 부모로부터 혹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혹은 또 소설에 등장하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성숙했기 때문에 발생했었던 어떤 아이들 또래 집단에서의 폭력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부모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도 같이 품어주는 마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또 우리 사회가 그게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부터 그런 연습을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계속 하면서 끊임없이 사과하고 용서받고 이런 연습을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이런 굿토크를 보면서 더 느꼈고, 요즘에 너무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어린 아이들에 대한 혐오가 너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사회의 어떤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고, 그런 것들을 같이 꺼내어내서 얘기해보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단편적으로는 뭐 노키즈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고, 물론 저는 이제 그분들의 선택도 존중을 하지만 그 사회가 아이들을 같이 책임지지 않는 한은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부모가 온전히 책임져서 아이를 훌륭한 성인으로 길러내기는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완전 공감해요. 그 말씀에 이거는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피해자면서 나중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입장이 어떻게 놓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곱씹어보는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조금 더 덧붙이면 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제 그 친척이 있어요.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사촌, 좀 먼 친척 오빠고, 그 오빠가 성당에서 초등학교 때 어떤 아이들과 놀다가 그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가해자의 부모는 이 오빠를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부모랑 교류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가해자의 부모는 용서를 충분히 구했고 지금도 죄를 이제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아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이분들도 부모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해자를 용서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저희가 아이들의 미성숙함 혹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조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어른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고, 그건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아동 혐오와 관련해서 좀 덧붙이자면, 노키즈존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에도 요즘엔 아동 혐오가 많이 단어에서도 엮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댄민이라는 단어가 요즘 인터넷상에서나 오프라인상에서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좀 어린이들이 불편한 존재다, 민폐를 끼치는 존재다 이런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듣고 자라다 보면 그 아이 스스로도 위축되고 좀 의견을 표현하는 데서도 주저하게 되고 이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들에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와 관련된 잘못된 지금 사회 풍조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덧붙이자면 그렇고요. 저는 오늘 여기 이 문학주간에 참여하면서 그 시인님, 배우님 두 분 다 부모로서 에피소드와 경험과 감정을 공유해 주셔서 되게 잘 듣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우리는 어떤 부모일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와 자식 중에 좀 자식에 더 가까운 입장으로서 나중에 어떤 부모가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자식과 부모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많은 소통을 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우리 스스로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정확히는 잘 알 수 없지만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부모님마저도 실제로 100%
100% 이렇게 이상적인 부모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식은 부모인 적이 없지만 부모는 자식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부모가 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저도 저 딸이랑 소통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소통의 방식과 내 아이가 엄마와 소통하려고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되게 막 그 사랑과 지지의 눈빛을 보내면서 막 이렇게 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망가는 그런데 그건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표현의 방식일 수도 있는데 내 딸은 오히려 그걸 막 소름 이렇게 막 징그러워 이렇게 하고 도망가는 그래서 어쩌면 소통이 조금 단절이 되는 그래서 서로의 각자의 방식을 여기에서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제 아직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100% 저희 딸과 공감하고 소통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 그런 문제점이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혹시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런 점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당연히 그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가해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모의 탓이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가해자의 부모 여기 책에서 이 글을 쓰신 작가분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내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모가 케어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부모가 그 아이의 여기서는 딜런이 아프다는 것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한 거는 분명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난 후에는 계속해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약을 계속 같은 약을 먹인다고 해서 아이가 한 번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부모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를 단순히 가정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국가에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의견에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저희는 그냥 시쓰고 연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 이상 그쪽의 의견을 발전시키거나 뭐 진화시키거나 할 수는 없지만 격하게 공감합니다. 혹시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시거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데요. 일단 이노나 시인님 그리고 이자령 배우님께서 각각 이 작품을 오늘 이제 같이 나누면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또 어떤 또 오늘 이야기 말씀 나누시면서 또 어떤 감상이 드셨는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를 요약 발췌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만약 이 수클비 볼드의 입장이었으면 전혀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냈고 하지만 이 책의 발간 목적이 내가 가해자의 엄마이지만 내가 얼만큼 대단하게 이 사건들을 헤쳐왔느냐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변명도 아닌 좀 더 자살 충동이 있을 수 있는 우울증의 징후를 보이는 그런 내 아이들,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을
조금 더 빨리 알아채자.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제 아이를 모르니까 제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피해자가 가해자를 어떻게 그런 측면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네 부모의 얼굴이 보고 싶다 이 작품을 발췌를 했는데요. 발췌하면서 제가 가해자 부모들한테 느꼈던 감정은 정말 혐오스러워요. 이 가해자 부모들의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인간이 여기까지 가나. 피해자가 바로 그날 자살을 했는데 와서 내 자식을 방어하기 바쁘고, 그리고 피해자한테 그것을 덮어 씌우기 바쁘고, 끝까지 그러는 거에 대한 혐오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가해자 부모라면 나 같으면은 용기 있게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고 인정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은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래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은 없지만 그래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정서적 교감 얘기를 아까 해주셔서 참 이게 어떻게든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든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든 이게 소통이 문제구나. 항상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소통의 방식, 즉 정서적인 교감을 어떻게 해야지만 잘한다고 할까라는 거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크고 작은 사건이겠죠. 일어났을 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게 보고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첫 출발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자식이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저희 아이들 또래의 여러분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 문학주간 스테이지 둘 사이, 저희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그리고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는 어쩌면 부모와 자식 뭐 이렇게도 치환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이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치유하는 이런 역할이 있고,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 또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 문학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소통에 역시 기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오늘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